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뭘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A10 썬더볼트 2입니다. 사실 A10, 뭐 탱크 킬러, 사실 왜 그동안에 안 다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된 이유는 우리 원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오늘 보통은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거 A10은 어떻게 이렇게 꼭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뭐 이렇게 스스로 밀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녹화 끝나고 지나가는데 뭐 할까 이러고 앉아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스텝이. 그래서 스텝분들 옆에서 A10 어때요? 그랬어요. 그냥 떠올라서 채택이 됐어요, 그게. 그리고 제가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A10 같은 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나도 절반은 밀떡이 아닌가. 절반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걸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구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럼 뭐 프라모델 말고 뭐 딴 거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각종 총기류 사전들과 컬러로 된 탱크 책, 뭐 전투기 책, 전투 역사책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씩 조금씩 사서 봐가지고 제가 스스로 인식이 없어요. 하지만 내추럴 본이다. 근데 저는 그때 총 얘기 우리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사이트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표시가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A10이에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렇죠. 매니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우리 원쌤께서 추천하실 만한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10 프로필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뭐 전투기 비롯해서 뭐 군용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근접 항공 지원, 영어로 이제 클로스 에어 서포트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상 공격, 이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해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비행기가 바로 A10인데 이런 성격, 이런 종류의 항공기는 영어를 쓰자면 유니크한, 아주 굳이 독특한, 굳이 뭐 유니크한.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근접 항공 전용기, 지원 전용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물론 러시아에도 있지만 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쌤은 또 러시아 거를 적극 미시겠지만 하여튼 뭐 미국의 A10은 하여튼 그러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일반 전투기 같은 공중전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죠. 어렵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탁월한 성능을 가진 그런 비행기고 실전에서 상당히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편 안 되실 거예요? 직접 A10을 지금 꽂으셨고 여기 오늘 프로그램 꽂은 쪽이 원쌤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은 좀 별로예요. 그림 좀 이제 보면서 그림 사진. 이게 이제 A10의 앞부분인데 저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죠. 아주 강렬하죠, 인상이. 이거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동물 없으세요? 딱 보니까 상어네요, 상어. 상어네. 영어로 이제 워트호그라고 흑멧돼지. 흑멧돼지. 썬더볼트 2라는 이제 그런 저희칭도 있지만 지상 지원을 하려면 높은 데서는 정확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날면서 뭐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게 보통 뭐 1000피트, 3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여기서 뭐 이제 앞에 큰 뭐 기관포도 보이잖아요. 발칸포처럼 생겼죠. 발칸포보다 큰 이제 그런 기관포인데 이런 걸 쏘면서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돌진해 가지고 싹 떨어뜨리고 날아가고 이런 모습이 꼭
성난 멧돼지 같다.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고 적군 입장에서는 이 A10이 정말 공포의 대상이죠. 네. 성난 하늘을 날면서 무슨 불벼락을 떨어뜨리는 뭐 이제 그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제 무서운 존재죠. 네. 그 불벼락이 바로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접해서 항공에서 지원한다 이런 뜻일 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불벼락을 떨어뜨리는 수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탄 미사일이 있고 요 앞에 이제 그 기관포이 30mm 기관포인데 게틀링건이라고 그러죠. 이 기관포가 이제 사실은 옛날 구형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갖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적 지상군 여기는 주로 뭐 전차, 장갑차, 뭐 차량 아니면 다른 뭐 무슨 건물 같은 것들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최근에만 있은 게 아니고 옛날 2차 대전 때도 있었죠. 2차 대전 때도 이 독일군이 극강화 폭격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슈투카 뭐 이런 것들이 맞네요. 이제 일단 맞네요. 네. 그냥 바로 나오네. 뭐 자동으로 막 나오네. 그냥. 그런 것들 그다음에 미군의 P-47 이런 전투기들 그런 역할을 했고 베트남전에서도 뭐 F-4 팬텀, A-7 코세어 그다음에 F-105 선터치프라든지 A-37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거의 것들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투기가 얇잖아요. 네. 뭐 이가 장갑이 얇으니까 피탄이 되면 보통 뚫리고 그냥 불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추락 가능성이 높고 또 속도가 전투기들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을 정확히 때리려면 어느 정도는 속도가 느려야 사실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이 근접 항공 지원을 역할은 했지만 그 지상군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항공기 속도는 적당히 느리고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적당한 속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낮게 적의 뭐 방공망, 뭐 대공포나 이런 걸 쏘는데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니까 뭐 웬만한 기관 총포탄 맞아도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피탄 능력이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장갑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폭탄 미사일 많이 달아야 되겠죠. 뭐 이런 용도를 가진 항공기를 요구를 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딱 충족시킬 수 있는 비행기 나온 것이 A10이었다는 것이고 1976년부터 배치가 됐어요.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비행기죠. 40년이 넘은 비행기예요. 70년대 중반,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707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한 350여 대를 운용 중인데 A10이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때가 냉전이었잖아요. 70년대가. 근데 그 소련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련 지상군들이 탱크, 장갑차 이런 기계 부대가 엄청 강해요.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미국보다. 그럼 얘들을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거기는 뭐 탱크로 대항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이 항공력으로 얘들을 때려잡을 강력한 이 항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런 A10이었던 거고 조종사는 한 명이고 그 폭이 17m, 길이가 16m, 그다음에 높이가 이제 4.5m쯤 되고요. 그다음 최대 이륙 중량이 이제 22,950kg인데 속도는 마일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음속 이하의 속도, 최대 속도 700k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썬더볼트 2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왜 원이 아니고 2냐? 2차 대전 때 P-47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썬더볼트였어요. 그때 이제 이게 근접 항공 지원 역할을 했는데 그 후계자라는 의미에서 썬더볼트 2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불벼락 뭐 어떤 것들을 주로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양한 무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지상 표적을 이제 제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흑돼지 말고도 더 멋있는 별명도 있어요. 기갑부대의 저승사자다. 기갑부대의 저승사자다. 그러니까 기갑부대를 얘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유리한 그런 기종인 거죠. 당시가 냉전 시기였으니까 이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소련의 기갑부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죠. 왜냐하면 소련하고 유럽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땅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전차, 장갑차라든가 뭐 차량들을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인데 대부분의 전술기가 데이터상으로는 뭐 8톤 정도의 병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3, 4톤밖에 탑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A10은 연료를 다 채우고도 5.4톤의 병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장 장착 스테이션이 11개나 내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병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갑 부대한테는 악몽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여기 이제 다 달려 있는 꽉 찼네요. 꽉 찼어. 찼죠. 예. 굉장히 만석입니다. 다양한. 만석. 예. 일단은 근데 역시 A10 하면 아까 그 주둥이에서 나왔던 대전차용으로 특화된 30mm 어벤져 기관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칸포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차를 상대로 쏘는 기관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사람 옆에 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여기 차 이게 비틀이잖아요. 이렇게 커요 이게. 와. 물론 이제 내부 비행기 안쪽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겠지만 이렇게 큰 포입니다. GAU-8A라고 하는데 요거는 7일 연장 회전식 기관포, 그러니까 이게 총신이 7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제밍이 없는 상태로 분당 2,100에서 4,200발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장전 드럼 하나에는 총알이 1,174발이 탑재가 되니까 연속으로 17초 동안 사격이 가능하고 특히 정확도가 뛰어난데 약 1.5km 거리에서도 10m 지름의 표적을 80%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와, 거의 워리어 갓누나급이네요. 네, 이 얘기는 사실은 뭐 탱크라는 게 보통 뭐 길이가 6, 7m 이상 되는 10m 가까이 될 테니까 게다가 얘는 작전 높이가 한 3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총탄으로 그런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탄약은 2종류로 쓰는데 표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죠. 장갑을 장착한 전체처럼 단단한 표적을 제거하려면 이제 PGU-14 열화 우라늄 탄을 사용하고 트럭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집차 이런 거에는 이제 그렇죠. 탱크에 비해서 부드럽죠. 부드럽죠. 두돈반 이런 거, 혹은 지붕 없는 집차. 이거 그건 뭐 그냥. 이런 경우에는 뭐 PGU-13이라는 일반 탄을 사용을 하고요. 열화 우라늄으로 만든 철갑 소위탄의 경우에는 20mm 기관포 위력의 14배를 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을 기관포만으로도 이미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시험하는 영상 보면은 신형은 아니고 구형 전차 같은 경우 이 30mm 포로 전차까지 막 파괴를 하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열화우라늄탄 써서 이제 그럴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약간 뭐 그런 좀 유력적이고 또 하나 이제 원스님께 소개를 안 하신 또 이제 필살 무기 이게 있어요. 미사일처럼 생겼죠. 미사일이고요. 매버릭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군에도 도입이 돼 있고 이제 과거부터 많이 활용이 됐던 이제 그런 카메라가 달린 미사일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단순한 TV 카메라가 있는 게 있고 레이저 유도 방식도 있고 유도 방식하고 탄도 형식에 따라서 무려 이제 23종류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도 옛날에 이게 원래 초기에는 탱크 잡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탱크라든지 아니면 벙커 같은 거 공격하는 용도인데 나중에는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개량이 돼서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무려 한 4만 발 정도가 생산이 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개국 이상이 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의 경우도 그 F-16 같은 경우도 크기는 뭐 작지만 무장 탑재량이 뭐 6톤 이상 될 정도는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인데 500파운드급 그러니까 225kg 폭탄의 경우는 한 14발을 탑재를 하는데 A10의 경우는 그거를 28발 그러니까 2배를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정밀 타격의 대명사인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뭐 이런 것도 달 수 있고 헬파의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자유용으로 이제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A10이 그 갖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티타늄 욕조라는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 A10이 적 대공포 공격부터 견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성 반탁 능력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타이타늄을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은 별명인 것이고 A10의 이제 그 방탄 능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냉전 시절에 지금도 뭐 러시아도 쓰고 북한도 쓰고 그러는데 대공포 중 23mm를 많이 써요. 기관총 경우는 이제 14.5mm 기관총을 대공
기관총으로 많이 쓰고 대공용으로. 포의 경우는 이제 구경 30mm 이하에는 23mm를 많이 쓰는데 이거에 이제 미군들이 많이 당했어요. 베트남 전 때도 그렇고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전체를 다 방어할 수는 없고 이 앞부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니까 조종석, 그 다음에 연료계통, 그리고 쪽 탄약이 보관된 장소 등을 위주로 23mm 탄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장갑이 도입이 되는데 일부 이 기체 일부의 장갑 두께는 38m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뭐 탱크도 아니고 비행기가 장갑 두께가 38mm라는 거 그러니까 맞을 각오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맞는다 가정하고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파이터인 거예요. 인파이터. 그렇죠. 아웃복싱이 아니고 인파이터여서 들어가서 그냥 제가 때려도 그래 나는 버티면서 제 완전 패가 한 방이면 넌 죽는다. 한 방만 죽네. 잡히면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패고 나는 좀 코피 나도 뭐 생명 지장 없으면 되니까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만든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료 탱크는 폴리우레탄 폼을 넣은 자기 밀봉형으로 돼 있어서 이만큼 뭐 아주 위력이 강하지 않은 일반적인 약간 그 소위탄의 경우는 뭐 몇백 발을 쏴도 폭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티타늄 하면 그 안경테도 쓰이는데 그 티타늄 안경테 앞에 붙어 있는 거 초경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뭐 내부력도 있고 좀 그런가 보죠 이게? 그렇죠. 반지의 모모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아니 뭐 키사 뭐 타미야도 얘기하셨는데 뭐 안티 그거요? 그거 지금 혹은 간접 광고에 영향이 있는 걸 빼시겠다는 거예요. XX의 제왕이라고도 하는데 방송을 너무 오래 하시면 이렇게 돼요. 많이 나가지고. 거기 보면 이걸 이제 많이 보신 분만 알아요. 그 미스릴이라는 그 금속이 나옵니다. 이게 그 드워프들이 난장이들이 그 동굴을 지하에서 채굴하고 있는 금속인데 그걸로 만든 갑옷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이제 안에다 입으면 어떤 칼도 어떤 창도 이걸 뚫지 못해요.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 현실에서의 타이타늄, 티타늄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미스릴의 특징이 뭐냐면 새털처럼 가볍고 강처보다 강도가 뛰어나다가 특징인데 티타늄이 바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가볍고 강도는 강철만큼 강하고 녹이 안 슬고 그리고 게다가 신체의 반응을 안 일으켜요. 왜 우리 저 금리, 은리하고 할 때도 이제 신체하고 이게 반응을 염증이라든가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타이타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나 뭐 뼈에 이제 철심 박는다고 할 때 실제로 그 철 박으면 큰일 나죠. 안에서 녹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 타이타늄이나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 기기로 많이 사용되고 심지어는 비스를 쪼였을 때 화학 혹은 정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광촉매 효과도 있어서 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항공기를 만드는 대로 또 우주 로켓이라든가 이런 데도 1순위로 쓰이고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에서는 뭐 안경테라든가 식기라든가 운동용품이라든가 이런 데 또 음향기기 그런 데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게다가 형상기업금 그러니까 힘은 또 제재로 돌아오는 성질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추출하고 재련하는 게 어렵고 강철 이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열 전도가 낮아서 열로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철은 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뭐든지 다 만들잖아요. 근데 타이타늄은 그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열로 모양을 바꾸기가. 그래서 매장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가는 금속이라 되게 비싸요. 매장량도 많은데 매장량도 많아요. 그 처리하는 게 가공하는 게 어려워서. 예, 그래서 비쌉니다. 그 와칸다 이런 데 가거든요. 와, 그거 공짜인데. 그렇군요. 뭐 미스릴도 나오고 뭐 급급이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거 실전에서도 엄청 났죠? 사방 쪽에서 막 대충 기억나는데. 네. A10이 실제 진가를 대표 발휘한 게 걸프전입니다. 91년 걸프전인데 그때 뭐 거의 특급 스타 비슷하게 이제 등극을 했는데 갑자기 본 게임인데 특급 스타에 방탄소년단은 이름 잘 졌네. 걸프전인데 거의 방탄소년단 정도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그랬죠. 네. 그 전에 준비 과정은 사막의 방패, 그다음에 때리기 시작할 때는 폭풍 작전인데 그때 미군 통계에 따르면 전차 이라크군 전차의 경우는 987대. 예? 987대. 987대요? 네, 98. A10이? 예, 98대가 아닙니다. 987.
거의 1000대를 부셨다는 거예요. 1000대.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일개 국가의 기갑 부대, 전차 부대를 그냥 다 박살낸 거죠. 와. 웬만한 국가 같으면 1000대 갖고 있는 국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하여튼 굉장한 그 정도. 그다음에 포의 경우는 926문, 장갑차 501대, 트럭 1106대, 6대, 군용시설 110여 개소, 뭐 레이더 기지 거의 100개소 등을 격파를 했고, 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상 공격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이 공중전은 젬병이에요, 사실. 네. 그거는 이제 거의 포기했는데, 그 사이드 와인더라고 공대공 미사일 달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로 이제 전투기는 아니고 헬기, 이라크 헬기 2대도 격추한 전과가 있고, 대공포, 고사포의 경우 50여문. 그 다음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 10대. 그거 완전 밝고 완전 초부드러운 거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아까 트럭도 부드러운데 이거는 거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전투기면 예, 땅에 있는 거는. 전투기는 뭐 주기 상태의 전투기. 그야말로 뭐 밥이죠, 밥. 예, 소프트.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정말 기갑 부대 하나를 다 한 나라의 기갑 부대를 다 작살낼 정도의 이거 고철이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이거는 왜 이거 그러니까 유조선을 몇 개를 만들? 그러니까 A-10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그때 이제 걸프전 때 발사된 미사일 중에 이제 매버릭만 해도 한 5,100발이 됐다고 그래요. A-10에서만 쓴 매버릭 미사일이 4,800발. 그러니까 거의 90% 훨씬 넘는 거죠. 90% 훨씬 넘는 비율을 A-10에서 발사를 해서 거의 뭐 매버릭 미사일은 A-10 전용 무기처럼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왜 흑맥돼지인가 했더니 저 흑맥돼지가 이 밟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쑥대밭 돼 있을 그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초토화하는 거죠. 와,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걸프전에서 A-10이 8,100회의 그 임무 비행을 수행을 했는데 그중에 작전 성공률이 95.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첨단 무기일수록 우리 원쌤 잘 아시죠? 첨단 무기일수록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온도, 습도, 그다음에 뭐 사막 같은 모래, 뭐 이런데 이제 사실은 고장도 잘 나고 민감한데 그래서 그 미국 무기들이 그때 고장 난 게 많아요. 사막의 그 모래, 특히 뭐 이 모래 폭풍 뭐 비롯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는데 A-10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장이 별로 안 났다.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걸프전 때 이라크군 포로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얘들한테 야 너네들은 뭐가 제일 무서웠니?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지상군 무기 중에는 이제 스틸 레인이라고 있어요. 영화 강철비도 있지만 그 에메랄레스라고 다연장 로켓. 예, 거기 뭐 한 발 쏘면 뭐 수류탄 같은 게 몇백 발, 800발 퍼져가지고 초토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A-10 썬더볼트 2였던 거예요. 기계 자기들 자랑하는 기갑 부대니 뭐 이런 걸 그냥 초토화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했고 이게 또 하루에 뭐 한두 번만 뜬 게 아니고 서너 번 이상씩 떠가지고 자꾸 출연해서 괴롭히니까 힘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뭐 코소보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실전 투입되면서 활약을 했고 뭐 한 9년 전이지만 2009년도에도 아프간전에 그 탈레반하고 미군 전투를 벌일 때 야간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저공으로 4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직접 또 공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걸프전이 A-10한테는 소위 뭐 아싸에서 핵인싸로 변모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아싸에서 핵인싸로 변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A-10이 이렇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강력한 저지 수단이 등장을 해서 A-10 같은 게 이렇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공에서 아무리 장갑판을 충실히 덧대더라도 저속으로 저고도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냥 대공하기에 피격할 확률이 너무 크다. 이게 사실 합리적인 걱정이었죠. 그렇죠. 고속으로 고공도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유도 폭탄들 뭐 고공에서 지상의 이동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 있는데 굳이 A-10을 또 써가지고 작전에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고공에서 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이 이 A-10을 공격기로 하지 말고 그냥 전선 항공 통제 버전인 OA-10으로 개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퇴역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막상 걸프전에 투입을 해보니까 엄청난 활약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련, 그러니까 구소련이 되게 전투라든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전자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최첨단 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는 식의 오판을 몇 번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A10의 활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피격을 당해서 동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막 그 날개가 파손되고도 안전하게 귀환을 하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안정성이 완전히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그 문제가 다 불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라크군이 그 MLRS하고 더불어 가장 무서워한 무기가 A10이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런 어떤 그 때려도 죽지 않는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고 다시 나타나고 이런 그 분위기가 또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 원쌤이 말씀하신 뭐 여러 군 기체 구멍이 숭숭 나서도 뭐 살아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사진이 제 사이트에서 그렇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엔진 중에 이만큼이 그냥 떨어져 나가거나 엔진이요? 예, 그다음에 뜯겨 나가세요. 절반이. 일부. 저도 봤어요. 그다음에 뭐 동체 여기저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그런데 그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기지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흔히 유행하는 이거 저거 레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다중 보강 기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체나 주위의 일부가 파괴돼도 공중 분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져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압 계통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부로 움직이는 게 다 유압인데 다 돈입돼 있어서 한 개가 총 안에 맞아도 이게 다른 것은 작동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이런 타격에 유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압 계통이 다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동 조정 기능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철사로 이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랩이라든가 뭐 뒤에 미기계 뭐 이것저것 뭐 방향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다 유압으로 조정하는데 얘는 철사로 연결된 옛날식 그 구식 시스템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막 철사 땡기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장이나 피격을 당한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 랜딩 기어가 접힌 상태에서도 이게 이제 조리식 만들 때 기억이 나는데 접힌 상태에서 바퀴 조금 나와 있어요. 바퀴가 안 내려갑니다. 뭐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박는 거 아니 영화에서 그냥 바퀴가 막 안 내려가고 막 바닥면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퀴가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접힌 상태예요 지금. 그 동체 착륙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추락 맞아요. 다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이 바퀴로 이렇게 약간의 충격은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게 돼 있고 반복 출격에 그러니까 빨리 도로 나갈 수 있도록 파일럿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급유를 할 수 있고 재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왜 주유소만 가도 차 엔진 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LPG는 큰일 납니다. LPG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탄 상태로 엔진 킨 상태로 그냥 기름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바로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그리고 항속 성능 그러니까 적진 상공에서 오래 채공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외부 연료 탱크 없이도 240km 떨어진 적진에 도달해서 1시간 동안 작전을 할 수가 있고 연비도 좋네.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능력들은 미군이 보유한 다른 전술기의 10배에 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날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날개를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직선익이라고 그러죠. 날개가 일자예요, 그냥.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뒤로 안 돼 말씀이죠. 있고. 전직이나 이제- 후익이 아니라. 그렇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로 후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개가. 여기 지금 A10의 직각. A10의 직각이잖아요. 직선익이라고 하는데 직선이.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기가 비껴 날아가 줘야 뭐 위아래로 지나가지만 옆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흘러가 줘야 공기 마찰을 적게 받고 음속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공기가 이렇게 묻히기 때문에 이제 소음속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속도가 막 700km, 800km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뭐 안정성도 있습니다만은 얘는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쪽에서 기압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 뒤쪽에서는 사실 이 뒷부분, 끝부분은 이 공중에 띄우는 양력을 거의 발생을 못 시켜요. 사실 이 날개는 이 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력을 잃는, 그러니까 이 실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순간적으로 양력을 잃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날개가 그만큼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날개 전체가 전부 양력을
공중에 띄우는 힘을 강하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A10은 주로 작전을 하는 높이가 1000피트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300m, 200m 한마디로 63빌딩 높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속이 일어나면 추락하는 동안에 떠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날고 있으면 실속이 있어도 바로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300m 높이에 날다가 실속이 만약에 양력을 잃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져 버리면 그냥 추락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익이 저공에서 이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이 역학적인 저공에서 안전성이 높다는 안전성이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저공에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날개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직선익으로 돼 있다. 그런 이유로 얘를 꽂으셨군요 오늘. 예, 꽂을 이유가 많네요 보니까. 고지력이 대단하고 뭐 이런 데. 요즘 과학 얘기 잘 안 나오고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 한두 가지 이유로 꽂으셨겠어요. 네. 근데 6.25 전쟁 때 유엔 공군도 성공하지 못했던 작전을 대한민국 공군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500피트 한 450m 되려나요? 폭탄을 투하하는 적어도 공격법을 감행해서 전장에 한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성공 사례겠죠. 자, 어떤 내용일지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를 드높인 그날의 이야기. 자, 오늘의 본방야사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6.25 전쟁을 계기로 1950년 7월 2일 미국으로부터 급히 인수받은 F-51D 무쌍 전투기를 국내 최초로 운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한국 공군의 사정은 열악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북한군의 핵심 요충지이자 보급로를 폭격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작전에서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자랑했던 미군조차 성공하지 못했던 작전을 한국 공군이 성공시킨 사실 알고 계셨나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미공군은 북한의 교량과 철로를 집중 공격하는데요. 이에 북한군은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미군의 공격 속에서도 버티고 있던 철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평양 대동강에 설치된 승호리 철교입니다. 승호리 철교는 북한군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핵심적인 보급로였는데요.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파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에 유엔 공군은 약 8개월 동안 500여 차례나 승호리 철교를 공격했지만 이럴 수가 북한군의 막강한 방어력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로써 이 작전은 한국 공군이 대신 맡게 되는데요. 두 번의 출격에서 모두 폭탄을 투하했지만 교량 폭파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연이은 실패로 고심에 쌓인 한국 공군. 하지만 단 두 번의 출격 만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요. 8,000피트 상공에서 강해에 3,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현재의 미군 전술로는 철교 명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실하지만 훨씬 위험도가 높은 초저고도 침투 공격 작전으로 전환하는데요. 4,000피트 상공에서 강하에 1,500피트, 그러니까 지상에서 겨우 450m 떨어진 고도까지 접근해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죠. 고난도 공격이었지만 한국 공군은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죽음의 비행을 시도합니다. 사흘 후 1952년 1월 15일 오전 8시 25분 태세를 새롭게 갖춘 한국 공군. 차가운 대기를 뚫고 제1편대, 제2편대로 구성된 F-51D 무쌍 전투기 6대가 적의 대공포화가 장렬하는 표적 상공으로 출격합니다. 이때
제2편대에는 반드시 승오리 철교를 폭파시키겠다는 신념에 가득 찬 젊은 조종사가 있었죠. 바로 당시 25살의 청년 유치곤 대위인데요. 국내 유일 200회가 넘는 출격 기록을 보유하고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족을 빛낸 인물이죠. 먼저 제1편대가 적의 심한 대공포화를 피해가며 로켓탄을 발사하지만 철교 폭파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죽음과 실패가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유치곤 대위가 탄 제2편대가 표적을 향해 빠르게 진입합니다. 유치곤 대위와 제2편대는 적의 쏟아져오는 대공포화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강하, 소총 유효 사거리 이내인 1500피트에서 적어도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죽음에 맞선 사명감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유치곤 대위와 2편대, 심혈을 기울여 목표를 조준 폭탄과 로켓탄을 표적에 투하합니다. 2편대의 단 한 번의 공격은 정확한 명중으로 이어지고 철교 중앙 경관 2개를 폭파시키면서 드디어 설홍순 같던 승오리 철교는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죠. 최정예 미공군도 성공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을 우리 공군이 단 3번의 출격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한국 공군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날 우리 공군은 승오리 철교 폭파 외에도 포진지 6개소, 보급품 집적소 1개소, 벙커 3개소 등을 파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몇 시간 뒤 전투조종사 유치곤 대위는 F-52 전투기를 몰고 본부로 돌아왔는데요. 그의 목에는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무사귀환한 유치곤 대위 첫마디였죠. 만약 당시 유치곤 대위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들이 초조공 비행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그렇게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이었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은 지금까지도 우리 공군의 최대 전공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공포가 장렬한 상황에서도 초조공 침투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은 유치곤 대위와 조종사들, 그들이 높은 전투의지와 사명감이 있는 평양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 한국 공군의 뛰어난 전술과 작전 능력을 빛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네, 영화 빨간 마우라의 실제 주인공 유치곤 장군님 65년 39세 과로로 순직하셨다고 하는데 구국의 일념과 그런 감투정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님이십니다. 다시 A10으로 돌아가서 근데 A10은 미국만 보유했다. 다른 나라에도 이거 안 판 건가요? 너무 좋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공권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A10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넘어간 상태에서 제공권이 예, 뺏긴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이 색깔 보셨죠? 네. 이 색깔을 왜 이런 식으로 칠하겠습니까? 땅에서 안 보이라고? 하늘에서 안 보이라고 칠한 거죠. 이거보다 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얘는 저공 비행을 하잖아요. 저공에서 작전하니까 위에 더 높은 데서 떠다니는 전투기류가 밑에서 작전하고 있는 A10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도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공사수가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파일럿이 보이고요, 진짜. 위에서 적기 파일럿이 보죠. 적기 파일럿이. 그러니까 관심 대상이, 우려 대상이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얘는 느리고 저공에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기들이 위에서 보면은 밥이 됩니다. 미사일 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공권을 제대로 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기들이 전투기들이 갔다 하는 데서 얘가 움직이면 피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미 공군을 제외한 공군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제공권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대항해서 제가 좋아하는 1969년도 소련, 소련도 당연히 동일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구소련 최초의 아음속 근접 항공 지원기로서
A10 썬더볼트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모양은 형편없는 수호 25. 예, 자, 진짜 오늘 편을 바꾸셨어. A10 꽂으신 다음에 편 바꾸셨어요. 박수한 목이 디스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바꾸죠. 반대로. 이게 지금 수호 25인데 이걸 보십시오. 일반 전폭기랑 그러니까요. 네. 이게 A10의 포스가 여기서 나옵니까 지금? 네. 별명이 프로그 풋, 개구리 발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좀 딱 개구리 그렇죠. 색깔이긴 하네요. 흑돼지하고 좀 비교가 되죠. 네. 일단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그렇죠. 예. 개구리도 위에서 본 거랑 아래에서 본 거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예, 딱 개구리 색깔이네요. 소련의 그 아프간 침공이 있었죠. 1979년부터 89년까지 굉장히 긴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전 1980년에서 88년 동안 있었던 그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었죠. 이때 이미 실전 효과가 입증이 됐었고 특히 아프간 침공 때는 지상의 아프간 반군을 상대로 한 이 폭격 임무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Mi-24 중무장 헬기하고 함께 소련에서 실전 효과를 아주 검증한 그런 기체입니다. 그렇군요. 예. 조종석은 역시 24mm 두께의 그 티타늄 합금으로 돼 있고 약간 좀 많이 흉내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K-36 탈출 좌석이 정비가 돼 있어서 조종사의 생존율도 높였고 요거는 뭐 길이 15.53m, 날개 14.36m 이래가지고 연료와 무장을 완전히 탑재한 최대 이륙 중량은 17.6톤 뭐 이렇게 되고요. 최대 속도가 시속 975km이기 때문에 A10보다 한 200km 가까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음속이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30mm 기관포 있고요. 마찬가지로 A10과 그다음에 공격용으로 기체 곳곳에 무장 장착대 11곳이 있어서 이것도 A10하고 똑같습니다. 11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다는 거. 57mm, 230mm, 330mm 로켓들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레이저 유도탄 이런 식으로 A10하고 여러 가지 재원에서 많이 대비가 되는데 크기는 조금 작고 속도는 좀 많이 빠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A10하고 비교해서 최대 이륙 중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17.6톤이라고 그랬어요. 수호 25는. 근데 A10의 경우는 22.95톤. 그러니까 한 5톤 정도 더 이제 나가는 것이고 2014년 9월에 그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시리아 라카에서 이제 시리아 공군의 수호 25가 IS 장갑차에 격추됐는데 그때 이제 IS 장갑차에 어떤 대공포가 있었냐면 러시아 제 23mm 기관포가 있었어요. 제투 23-1하고 23mm 기관포 두 문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하여간 뭐 러시아제 기관포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지 공격기를 격추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A10이 사실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네. 이건 뭐 퇴역 또는 무슨 뭐 새로운 뭐 업그레이드 무슨 뭐 얘기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전에 BOC 폭격기 얘기하면서 3대에 걸쳐서 탄 폭격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2040년 뭐 이후까지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했던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모형을 못 챙겨드렸네. 말씀만 막 결국 못 챙겨 드릴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네 제가. 네. 근데 하여간 연식이 40년 넘었으니까 당연히 퇴역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아까 원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번 얘를 이제 은퇴시키거나 딴 걸로 좀 개조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A10을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 공군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수명 연장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 기체의 이제 기골을 다시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하고 전자장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2028년까지 A10을 쓰자. 그래서 기존의 A10을 A10C라는 거로 개량을 해서 쓰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223대를 이제 그렇게 개량을 하는데 이제 그중 그 개량 사업의 일부를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가 맡았습니다. 카이 그 항공우주산업 이 이제 TOC 훈련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회사가 A10의 이제 준활기 교체 사업을 맡아가지고 2007년부터 맡아서 그 사업을 해서 이제 보잉에 납품 하기도 했는데 여하간간에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개량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A10이 오폭률이 낮은 걸로 유명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또 퇴역이 안 되는 반대의 근거가 되는 건데 미 공군이 공개한 오폭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인 및 아군 사망률이죠. 거기에 따르면 A10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회 출격당 민간인 사망자 1.4명,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을 기록하고 있고 이건 이제 다른 어떤 전투기나 폭격기보다도 낮은 기록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A-10이 저속 비행을 하면서 폭탄보다는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사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전투기나 폭격기는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어도 탄약 수가 적고 고공 비행하고 고속 비행하면은 사실 조종사가 적을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상 요원들의 유도가 없으면 오폭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014년 6월에 그 유명한 B-1B 폭격기가 폭격으로 미국 특수부대원 5명을 이제 사망케 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네. 이런저런 사례를 보면 A-10은 확실히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독창적인 기종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동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계속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무기사의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전 작품이죠. 흑맥돼지 A-10 썬더볼트 2로 대미를 장식해봤습니다. 근데 대미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이 2018년 우리 본 게임의 마지막 회입니다. 자, 미친 듯 짚어보는 공격력, 아무리 밑에서 치고 올라와도 전혀 밀리지 않는 대체 불가 공격성. 저희 본 게임이 또 내년에 또 나아갈 그런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2019년. 야, 근데 내년에도 우리 계속 할 수 있는 아, 거예요? 가는 거죠. 예, 예. 이런 엔딩이 나오면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네요. 네, 저희 본 게임이 나가야 될 방향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 썬더볼트 2로 2018년 본 게임 이제 마지막 회를 장식했고요. 저희는 내년 황금 돼지 아니겠습니까? 아, 흑돼지해라고. 야, 네. 네. 타이밍이 맞는 프로가 됐네요. 이게 딱 그게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내년이 또 돼지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에요. 될 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네. 자, 본 게임 시청자 여러분 사랑을 계속해서 머금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드리는 201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인사 한번 멋지게 드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2018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본 게임의 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